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써주신 부분을 보고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인데, 일단 댓글로 의견하고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댓글을 쓰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댓글 쓰고, 분명히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쓴 댓글에 약간 악의적으로 아니면은 비아냥거리는 그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답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그냥 반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어떤 그 반대 의견이 있어서 그걸 매너를 갖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이유도 없으면서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뭐 약간 반말 섞어가면서 거리는 듯한 그런 답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면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제 영상에서도 비아냥거리는 댓글들 쓰시는 분들의 최종 목적은 제가 어떤 반응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반응 안 해요. 그냥 반응 안 하고 욕은 물론 지웁니다. 욕은 지우지만 왜냐면 욕을 봤을 때는 다 불편하니까 욕을 지우지만 그냥 뭐 의미 없는 아니면 댓글이라든가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은 그래도 내비둡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것도 한 의견일 수 있으니까 내비두는데,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액션을 제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댓글도 달지 않고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24시간도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시간을 쓰는 거는 한정적인 겁니다. 에너지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어떤 좋은 정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데 써야지, 그거를 쓸데없이 그런 무의미한 댓글에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는 또 똑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아예 저는 대응을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 이제 영상 밑에 댓글 보니까 지난 댓글을 저 몰랐었는데, 지난 댓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약간 욕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욕 비슷한 수준까지 가면서 서로 이렇게 막 약간 하시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에너지 낭비를 안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 의견, 그리고 이 사람은 아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그분이 이제 물어보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제 에너지를 투자해서 답글을 달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 얘기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시간을 투자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좀 얘기가 길었는데,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예, 시작을 바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충희 님이 이제 의견을 써주셨고요. 이게 어제 제가 댓글을 하나 빼먹었었는데, 그게 뭘 뺐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이충희 님이 그 전날 이제 썼던 글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읽어볼게요. 이오스는 ICO가 끝난 후에 총 발행량이 10억 개이고 코인 개수가 고정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매년 5%씩 이오스가 늘어나고, 또 그 인플레이션에서 4%는 BP들에게 보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개수는 최종적으로 100억 개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내용이 사실인가요? 또 BP들이 손익분기점이 4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BP들 망해서 손 놔버리면 이오스 블록체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리플은 1000억 개를 한 번에 발행하였고, 일단 이오스 먼저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 질문인데, 이오스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쓴 거를 읽어보면, 일단 이오스는 현재 이 코인마켓캡 가서 보시면 현재 이제 6이고 현재 이제 9억 600만 개, 약 9억 600만 개가 지금 유통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총 일단 여기 코인마켓캡에 나와 있는 총 발행 개수는 일단 약 10억
600만 개, 10억 600만 개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 개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 캡에는.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오스는 매년 5%씩 이오스 공급량에 이오스 IO에서 의해서 공급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 증가된 거에서 4%를 이제 BP들에게 보상으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이오스 메인넷으로 전환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 토큰 형태에서는 일단 10억 개였고, 이오스 메인넷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이제 발행량이 독자적인 블록체인망을 운영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공급량은 늘어나고 있는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공급량은 이제 100억 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BP들이 보시면 이제 이 이오스 네트워크 모니터.io 가시면 이 이오스 네트워크 모니터.io에 가시면 이 BP들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어떤 이제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제가 뭐 이 기술적인 분야는 사실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BP들이 지금 보시면 매년 5%의 인플레이션에서 4%가 BP들한테 갑니다. 그 양이 사실 지금 이제 이오스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오스가 생태계가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BP들한테 그 4%를 공급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이제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BP가 21개로 알고 있는데, 그 21개 BP 안에 들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합니다. 물론 이오스 보유량,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오스 보유량, 그리고 이제 거기서 활동하는 얼마나 많은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이제 그 BP들이. 그래서 이제 뭐 막 선거 활동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그 체인 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님도 보니까 이제 이 이오스 BP가 되기 위해서 막 선거 운동도 하고 했던 걸로 이제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군들 쭉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BP가 되기 위해서, 왜냐면 BP가 됐을 때는 그 4%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오스를 전 세계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거의 FRB급인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을 이오스 BP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제 나눠서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한 파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들이 과연 이걸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BP들이 사실 초창기에는 자신들 돈을 어떻게 보면 써가면서 BP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받을 이제 보상이 그 이상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당장은 가격이 원가가 아까 여기 보시면 손익분기점이 4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손 놔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채굴업자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채굴을 계속 하죠. 그들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채굴을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했을 때 자신들한테 이제 돌아오는 보상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채굴,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를 죽이고 독점할 수 있는 채굴에서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손해가 보면서도 채굴을 하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전 BP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래서 BP들이 이게 손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놓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뭐 이오스 작년에 500원인 적도 있었어요. 500원인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다 이렇게 활동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할 거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예, 이오스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신 게 리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리플은 1000억 개가 한 번에 발행이 됐고 오히려 이제 개수가 점차 감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에 따라서 그 리플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수수료 지불한 거에 대해서 뭐 0.0001 정도 이제 전송될 때마다 리플이 발생이 되고, 그 계좌를 만드는데 20 리플이 이제 수수료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뭐 보상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게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오히려 이제 감소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그걸 따로 주고 이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은 채굴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오스처럼 BP들이 블록체인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리플 본사에서
서비스를 구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플을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블록체인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이고 퍼블릭이 있습니다. 리플은 퍼블릭,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건 거의 대부분 이제 퍼블릭인 거고요. 프라이빗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제 프라이빗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리플사에서 이 리플 노드를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퍼블릭이 아니라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신 게 엑스커런트와 엑스라피드의 차이가 뭔가요? 제가 이제 썼어요. 예전에 영상에 거기 도리도리님이 작성한 댓글 읽어보시라고 썼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엑스커런트는 일단은 그냥 지불입니다. 페이먼트고요. 엑스라피드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좀 며칠 지나서 저도 또 갑자기 헷갈리긴 하는데, 엑스라피드는 뭐죠? 세틀먼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먼트는 지불하는 거고, 세틀먼트는 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드를 긁는 행위는 페이먼트가 되는 거고요. 카드를 긁고 나서 우리 통장에서 그 카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 해당 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카드사로 가서 카드사에서 그 영업업주한테 돈이 들어가게 되는 그 행위, 그 절차를 세틀먼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요 댓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다음 이제 댓글을 보도록 할게요. 푸드이터님이 작성해주신 댓글입니다. 푸드이터님이 작성해주신 댓글인데, 일단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코인을 추가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시장에 확신이 있으면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한다는 말씀이냐, 그리고 저는 얼마큼 투자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일단 제가 여유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최소한 그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라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100m 달리기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마라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마라톤 뛸 수 있는 체력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마라톤이 1년, 2년, 3년, 3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3년 정도 이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빼고도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돈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여유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제가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해도 항상 사람이, 제가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그거잖아요. 확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쫓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대출을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에 몰빵을 했는데 갑자기 그 종목이 자고 일어났더니 스캠이래요. 센트라였나요? 뭐 그런 식으로 스캠설이 돌았고 실제 이제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냐는 거죠. 못 자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무리한 대출 받은 돈까지 해서 다 한 곳에 몰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그겁니다. 아무리 내가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100억 있고 1000억 있고 하면 뭐예요? 밤에 잘 때마다 맨날 불안해서 막 벌벌 떨고 잔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게 덜 벌더라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두 다리 뻗고 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한 상태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그 정도 수준에서 투자를 해야지, 그 이상 내가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평정심이 깨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선 내가 뭔가 지금 이 투자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 제 예전 이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옵션, 지금도 옵션 하고 있긴 한데, 옵션 투자를 하잖아요. 선물 옵션 매매는 이제 레버리지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많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금요일날 장 끝나기 전에 포지션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딱 장을 마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이 열리죠. 미국장이 열리는데 밤에 야간에 미국장이 막 폭락을 하든가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포지션 짜는 방향에서 너무 많이 이제 흔들리게 됐을 때, 그때는 주말 내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저도 막 그런 경험을 제가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엄청 많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포지션을 짜고 있으면 이거는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다. 이렇게 사는 거는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왜냐면 주말에 마음 편하게 쉬고 싶은데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을 가 있어도 월요일 날 그 시장 열릴 거 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일단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지 말아라. 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면 이거는 투자 행위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마진 거래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일단 마진 거래를 반대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분명히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 하시더라도 항상 자금 관리를 하시고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이문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봉님이 잠시만요. 어디 잠깐 지나갔나 보네요. 잠깐만요. 이문봉님이 어떤 얘기를 써주셨냐면, 그 어떤 유튜버분의 그 방송을 보고 한번 그분 이제 얘기를 한번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지만 이를 해석하는 사람은 다 각자의 보는 눈으로 해석을 한다. 우리가 정치를 봐도 그렇고 뭐 종교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발생한 현상은 한계인데 그거를 보는 눈은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완전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정치를 예를 들면 극좌, 극우들이 보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내놓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는 눈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는 아래를 보고 있고, 그게 단기적인 시각이든 장기적인 시각이든 누군가는 상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각각의 의견을 우리는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이 3억 간다, 10억 간다라고 생각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여러분들 이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삽니다. 리플이 만약에 589달러 간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생각을, 전 세계 인구들이 다 한다라고 하면 리플 여러분 이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가창에 매도 잔량이 다 비어질 겁니다. 그 순간. 왜냐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당연히 그 가격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고 싶어도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반대 의견들도 우리는 존중해주고, 이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거래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분 얘기가 맞습니다. 뭐냐면 거래소는 일단 자전거래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거래소들이 자전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일부 거래소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늘린다. 이렇게 자전거래를 하는 거래들이 있다.
팔자와 사자 주문을 동시에 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냐면 호가창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이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아니라 호가창이 비어있어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자신들이 그 매도 주문을 매수합니다. 어차피 수수료는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매매 볼륨만 키워놓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 거래소가 이렇게 매매가 많이 거래되는 유동성이 풍부한 거래소라는 거를, 왜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거래소 사이즈가 크네? 그 사이즈 크다는 게 뭐예요? 거래량이 많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거래하지 않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제 거래량을 거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죠. 좋은 현상은 아니고, 근데 저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거래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살아남기 쉽지 않다. 결국에 거래소는 실제 그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늘어나야지 그 거래소가 살아남는 거지, 자신들이 자전거래로 이렇게 눈속임으로 단기적으로는 뭔가 속여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이제 장기간 지속되는 거는 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증권사, 저번에 제가 삼성증권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냐면 실제 발행되지도 않은 그런 주식을 매도를 친 겁니다. 그걸 배당으로 한 주당 배당을 1,000원을 줘야 되는데 그 1,000주를 발행시켜 놓고 그 1,000주 발행된 금액을 그 증권사 직원들이,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도를 한 거예요. 실제 있지도 않은 주식을. 그것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도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선물 옵션 하다 보니까 한맥 그 선물만 전문으로 하는 그 파생 상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래소가 파산됐어요. 파산된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문을 넣는 거예요. 이 조건이 됐을 때는 무조건 체결되게끔 주문 넣는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거래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입력한 값에 입력을 잘못하면서 그냥 망한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리플을 지금 300원짜리 리플을 10,000원에 매도를 깔아놨어요. 근데 그 매도를 자신들이 이제 입력 조건이 잘못되면서 자신들 돈으로, 그 한맥 거래 돈으로 다 그 매도 주문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자마자 좀 이따 바로 300원으로 내려왔겠죠. 그러면 그 체결시킨 거래 수만큼 다 손해를 본 겁니다. 그 한맥 증권사가. 그래서 파산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호가창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때 분명히 거래 실수가 발생될 수 있고, 그 발생된 거래 실수로 인해서 고객이 돈을 빼 나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출금을 막는 경우가 있죠. 거래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건 자신들이 잘못했으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다시 고객들한테 뱉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야, 그 거래는 잘못된 거래니까 내놔, 너 출근 못해가, 이런 식으로 막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좀 잘못된 거래소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대신 그런 거래소들도 있지만 제대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소들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런 거래소는 제대로 거래를 하면서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거래소가 저는 나중에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거래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달러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뭐냐면 달러 가치가 이렇게 빠지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가치가 다 빠진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변동성이 완만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보는 생각은 이거예요. 뭐냐면 달러 가치가 빠진 거는, 그리고 이제 이 달러 가치가 빠져서 이 완만한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17년도부터 지금 아까 달러 가치 빠진 것처럼 달러 가치가 이렇게 빠졌죠. 달러 가치가 이렇게 지금 빠졌습니다.
95% 하락했어요. 가치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모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치가 하락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지금 아까 보시면 달러가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완만하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완만하게 가면서 점점 0으로 이제 수렴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달러 가치가 이렇게 95% 하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1달러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금의 양이 예를 들어서 뭐 25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현재는 뭐 25가 아니라 2밖에 안 된다, 아니면 뭐 0.5밖에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이 지금 그래프가 나타내는 거는. 그래서 달러를 금과 비교했을 때 이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살 수 있었던 금의 양은 뭐 25라고 하면 지금은 뭐 2밖에 안 돼서 95%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어떠냐는 거죠. 비트코인은 어때요? 2010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고, 물론 지금 올해 1년 동안 하락을 했지만 지금 2010년도부터 이렇게 줄곧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금 차트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금 차트 2010년도부터 오히려 금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금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금 대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지금 이건 비트코인 달러고요. 만약에 이 USD에 금을 넣는다라고 하면 차트가 제가 제공이 안 돼서 이제 금으로 못 바꿨는데, 비트코인인데 이제 금으로 하면 금 가치는 오히려 지금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대 비교한다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더 올라간 거예요. 사실 더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지금 이 달러의 가치 하락, 이거는 이 달러가 95% 가치 하락을 한 거랑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치 상승한 거를 비교하면 이거는 오히려 비트코인은 이제까지 가치 상승을 줄곧 해오고 있는 중인 거다. 줄곧 해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변동성을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변동성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오히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아마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성숙기가 뭐냐면 결국에 이제 충분히 상승을 해서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들어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달러 가치는 왜 이렇게 떨어졌고 비트코인은 왜 올랐냐?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제까지 달러를 지속적으로 계속 발행을 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계속 발행량을 계속 늘린 거예요. 계속 보시면 이게 지금 달러를 계속 늘리는 겁니다. 계속 늘리는 거예요. 계속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양을 매년 조금씩이라도 줄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늘어가다가 잠깐만요. 그래프를 제가 여기다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비트코인 발행량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발행량이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멈춥니다. 발행을 더 이상 안 하죠. 2140년이 되면 반감기 33번의 반감기를 마치고 비트코인은 더 이상 그러니까 발행이 안 되는 겁니다. 2100만 개가 채굴이 되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달러는 어떻게 발행됐어요? 지금 제가 달러 그래프를 보면 달러는 이렇게 발행되죠. 계속 발행량이 늘어난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다가 2008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거예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늘린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이렇게 계속 늘린 겁니다. 양을 계속. 만약에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비트코인 발행량을 매년 일정하게 증가시킨 거예요. 일정하게 계속 증가시킨 겁니다. 매년 뭐 줄이지 않고, 한 번도 줄이지 않고 증가시키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야, 이 정도 증가시키는 걸로는 지금 실물 경제가 버티지 못한다, 양적 완화해야 된다 해서 3번의 양적 완화를 해서 이렇게 또 펌핑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을 발행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가치는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러 가치는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비트코인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오히려 발행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달러는 발행량이 이렇게 늘어난다.
발행량이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늘어나다가 이렇게 지금 급등하는 거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마우스가 안 돼서 예, 이렇게 급등한 거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가다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비트코인은 그런 이유로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정된 정해진 2100만 개라는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럼 아마 이런 얘기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비트코인 또 비트코인 하드포크에서 비트코인 캐시 만들고 뭐 만들고 하지 않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드포크 했다고 해서 그게 인정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드포크 해서 걔가 인정받기 위해선 당연히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가치를 인정해줘야지 살아남는 거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코인들은 결국에 다 0으로 갈 겁니다. 뭐 비트코인 뭐 캔디 비트코인 뭐였죠? 뭐 여러 개 있었어요. 하여튼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뭐 비트코인 슈퍼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여러 개 발행된 그 전에도 하드포크가 돼서 나왔는데 그런 코인들은 다 0원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면 아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을 하드포크에서 한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0원으로 그걸 수렴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세력들이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거에 가치 부여해서 걔를 시장에 끌어올린다? 저는 그런 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 참여자들이 속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면 어디도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지금도 사기를 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있는 거고 암호화폐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닷컴 버블 때 이 많은 업체들이 2011년도에 이 보시면 24개 회사들이 살아남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보시면 5개 기업이 이 시총을 이 71빌리언을 차지하고 이때는 24개 기업이 71빌리언을 차지했는데 99년도에 이 기업들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인수합병되고 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1위부터 뭐 22, 1위부터 32 기업 암호화폐들 중에 나중에 진짜 대중화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몇 개만이 존재할 거다. 아니면 한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한두 개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시장이 그만큼 리스크가 큰 시장이고 살아남는 기업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이제 보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살아남을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아까 이제 달러 발행량하고 이제 비트코인 발행량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이 발행된 게 다단계 방식으로 이제 발행이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초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했든 누가 했든 그 초기에 이제 이 핵심 개발자들이 처음에 자신들이 싼 가격의 비트코인을 채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만큼 선점하고 그 사람들의 뭐 로저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10만 원 미만에서 구입을 하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전달해서 2,500만 원에 있는 사람들이 2,500만 원 비트코인일 때 막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단계다. 예,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전달되는 방법 그리고 보면 우리 그 리퍼럴 코드라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소개를 하고 소개해서 소개한 거에만큼 보상을 또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그래프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래프는 지금 보시면 로그가 적용이 된 거예요. 로그를 적용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그 네트워크 효과 그래프를 찾아보시면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 네트워크 효과 그래프를 찾아보시면 네트워크 효과 그래프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네트워크가 증대되면서 이거 뭐냐면 당연한 겁니다. 네트워크가 증대된다는 거 뭐예요? 이 비트코인 생태계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예를 들어 뭐 리플을 전송하고 이런 사람들 리플을 사용하는 은행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가격은 당연히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효과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였죠. 이 지금 다단계 방식처럼 보이는 이 비트코인 전달 방식, 비트코인 가격 상승,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효과에서는 당연한 거다. 네트워크 효과에서는 당연한 거다. 우리가 카톡을 쓰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당연히 이런 거고, 유튜버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당연히 이런 겁니다. 제 유튜버 구독자 수를 보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뭐냐면 제가 100명 만드는데 한 달 걸렸어요. 100명 구독자가 늘어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0명으로 구독자가 늘어나는 데는 한 달이 안 걸리는 겁니다. 400명, 200명의 2배, 400명이 늘어날 때는 오히려 더 짧은 시간 안에 400명이 돼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유튜버도 그럼 다단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러를 생각해 보세요. 달러는 뭐예요? FRB가 종이에다 찍어내서 1달러에 팔고 종이에다 찍어내서 100달러에 팔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걔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더 심한 전 다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더 어떻게 보면 그 꼭지에 있는 이 비트코인보다 그 꼭지에 있는 FRB 그 세력들이 모든 전 세계의 부를 자신들이 금리 조절로 인해서 금리를 땡겼다 풀었다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부를 착취해 가는 거예요. 더 심한 놈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금융 세력 더 나쁜 놈들이고, 종이에다가 그냥 찍어내고 100달러라고 해서 100달러 받잖아요. 거기다가 이자 받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악랄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어떻게 보면 그 악랄한 금융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금융 세력을 조금이라도 타파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게 비트코인의 이제 그 역사를 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도 그런 방법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초기에 이 비트코인을 먼저 믿고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 세계보다는 그나마 낫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달러 종이에다 돈 찍어서 가치 부여해서 그걸 팔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매년 받아 챙기는, 전 세계 국민들로부터 이자를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조절해서 한 번씩 또 그 부풀어 오른 자산 버블을 또 양털깎이를 해서 다시 회수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금융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고,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안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는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장에 좀 더 그럼 늦게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늦게 참여한 만큼 그분이 이제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암호화폐 가격이 진짜 폭망하고 살아남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이 살아남는다고 하면 그분들은 이런 리스크를 지지 않고 당연히 나중에 살아남는 기업에서 대중화됐을 때 그 시장에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참여한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뭐 리플, 이더리움이 나중에 승승장구해서 계속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지금 참여한 사람들은 리플을 300원에 사는 거고요. 리플이 나중에 대중화가 돼서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은 리플을 어쩔 수 없이 10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사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는 견해를 물어보셔서 제가 보는 견해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저스티스 리님이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기관 참여자들의 유동성 확보, 그리고 기관 참여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마켓 내 코인들의 자산적 가치를 만들어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변동성을 어느 정도 안정화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으로 여러 코인들이 오프라인 지불 수단으로 영역 확대, 그리고 여러 법정화폐 양적 완화를 위한 다중적인 이용적 가치를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오프라인에서 그 지불 수단으로서 지금 이제 이 기존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인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변동성이 적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제가 암호화폐 지갑에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리플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변동성이 커요.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뭐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놓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든 달러든 바꿔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뭐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시면 제 지갑 안에 있는 제 벡트거래소 뭐 지갑 안에 있는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돼서 지불이 되는 것이죠. 일단은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계속 활발하게 쓰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이 달러 가치가 너무 미미해져서 개념이 거의 이제 없어질 수준까지 오면 그때는 그냥 우리 계산, 예를 들어서 메뉴판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 메뉴판에 사토시 가격 그리고 달러 가격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냥 사토시 가격으로 봐도 이 가격, 뭐 달러 가격으로 봐도 대충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는 이제 대중화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저스티스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영남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볼게요. 뭐냐면 그 EOS BP에 출마한 그 영향력 있는 중국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EOS BP 이오스 라오마오라는 분이래요.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중국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일단 어제 한번 확인만 하고 보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때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상승장이 언제 올 거냐고 질문을 하니까 첫 번째, 미국, 중국 등 경제 대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개방할 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내년 기관들이 이제 미국 기관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미국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중국도 저는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신들이 이제 뒤처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바로 이제 뛰어들 거다. 시장을 개방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둘째, 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EOS 같은 코인 치고 나갈 때, 예,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마켓에서 시장이 상승장으로 갈 때 제가 대형 알트코인들이 먼저 치고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EOS가 치고 나가든 이더리움이 치고 나가든 대형 알트코인들이 치고 나가는 그 시장을 주도해서 치고 나가는 코인이 나오면 그때는 시장이 전 상승장으로 간다. 저랑 제가 보는 관점하고 비슷하게 보고 계신 거고, 세 번째로 대형 자금들이 안전하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다시 나갈 수 있는 루트가 확보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올해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많이 이제 발행되고 준비가 되고 하는 게 바로 대형 자금들이 안전하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진입되기 위한 루트를 확보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EOS 이제 BP 그분이 얘기했던 거랑 또 제가 얘기한 거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또 얘기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진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프랑스 시위는 정말 답이 없네요.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 저런 폭동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부는 왜 저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는지요. 툭하면 폭동이 일으키는 프랑스를 보면 우리나라도 저런 전철을 밟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이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보세요. 제가 아까 이제 보기 전에 프랑스 관련돼서 지금 이게 노란 조끼 시위가 아니라 프랑스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파리지행인가 하는 유튜버 분이 TV 파리지행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건데 프랑스 대학 등록금을 16배나 올린대요. 유학자들한테. 프랑스 국민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학생들이 그럼 돈 많은 사람들만 프랑스 와서 유학하라는 거냐 하면서 프랑스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근데 왜 그럼 이렇게 하고 시위를 하냐면 이렇게 노란 조끼 시위를 하면서 프랑스 경찰들이 강경 진압을 하는 거야. 막 두들겨 패면서 진압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야, 그럼 아예 대놓고 체포해 가라. 우리 시위할 테니까 니들 체포해 가라 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뒤에 손을 하고 프랑스 이제 대학생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직장을 잃는, 물론 새로운 직장도 많이 생깁니다. 새로운 직장도 생기는데 일단 기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으면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던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러면 그 일자리를 잃으면 어떤 분들은 야, 다른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자 라고 적극적으로 찾는 분들이 있지만
그 일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서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부에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AI랑 로봇 그리고 뭐 드론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전화응대 단순 전화응대 서비스 다 AI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보험회사에서 전화응대 하는 그런 전화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AI가 24시간 돌아가면서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현대카드인가? 거기는 AI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성격에 맞게끔. 만약에 저는 뭐 그러니까 좀 유머러스한 상담원을 원한다 그러면 유머러스한 상담원, 저는 그냥 할 말만 딱딱 해주는 상담원을 원한다 그러면 할 말만 상담해주는 상담원. 그럼 인공지능이 제가 원하는 상담원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24시간 동안 밤새도록. 당연히 기업들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AI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천 명 사람 쓰던 거를 AI 프로그램 하나만 써서 하면 24시간 할 수 있는데 야간 추가 뭐 근로 수당 같은 것도 줄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드론, 그럼 택배도 당연히 드론에 의해서 어느 정도 택배 일자리도 없어지겠죠. 무인 자동차, 택시, 뭐 트럭, 화물, 아니면 또 대리운전 다 없어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결국에 어떤 창의적인 일이라든가 인간 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우리 지금 데이터에 관련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앞으로 4차 산업에 필요한 이런 관련된 일들은 늘어날 거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은 당연히 없어질 거다. 그럼 그렇지 않은 일들을 하던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시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1930년도 대공황 때 그때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삶이 빡빡해지면서 사람들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 정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마크롱이 그 수용을 했잖아요. 노란 조끼 시위대회 그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걸 안 받아들여주면 더 난폭해져요, 시비가. 그럼 계속 받아들여주다 보면 포퓰리즘 정책을 피는 거예요. 이 정책을 피다 보면 어떻게 해요? 베네수엘라처럼 나중에는 그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냥 돈을 풀어버리게 되는 순간 이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런 시위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이윤재님이 써주셨는데 코인베이스 사용하고 계시대요. 어제 이제 코인베이스 사용하시는데 이제 7일에서 15일간 많게는 더 그 이상 묶여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조건이 있나 봐요. 그 조건에 대해서 써주신 겁니다. 뭐냐면 거래 기간이라든가 거래 대금 양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나면 바로 해제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거래에 따라서 그 사용자들을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뭐 1, 2, 3, 4, 5. 그래서 5레벨 같은 경우는 출금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출금도 즉시 할 수 있게 해주고, 레벨이 낮으면 출금 한도도 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그런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넘어서게 되면 바로바로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셨고요.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댓글이에요. 아모레진님이 써주셨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암호화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일단 주식시장의 하락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런 데이터는 없는데, 일단 이거는 확실해요. 뭐냐면 그 나라의 화폐가 약화되었을 때, 약세를 띄었을 때, 강달러로 갔을 때, 그때 그 나라의 국민들은 달러나 금을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비즈니스가 늘어난다. 물론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올라가진 않지만 일단 그 나라에서는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만 이제 비싼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거죠. 웃돈 주고 거래가 되는 겁니다. 실제 달러도 거기서 정부에서 발표되는 그 금액이 아니라 그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금액은 또 달라요. 그런 것처럼 프리미엄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저는 이제 그 자국 내 화폐 약세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자국 내 화폐가 약세를 띠게 되면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당연히 하락을 할 테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들은 당연히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시장을, 수익률이 좋은 시장을 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 수익률이 좋은 시장을 찾기 위해서 떠날 거고, 그게 금이나 은 또는 암호화폐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이제 수익률이 좋은 시장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하고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 질문 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한 내용 중에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의견이 또 있을 거예요. 의견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궁금증, 그리고 뭐 정보 공유해 주실 부분도 있으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지금 메토리님이 기사를 해주셨는데, 이 기사는 제가 오후에 차트와 기사 설명 드릴 때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